안녕하세요. 22강째네. 저번에 소설의 문체에 대해서 하다가 말았죠. 오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소설의 문체에 대해서요. 그러기 전에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끝에 가서 말씀드리려다가 놓치고 하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단편 하나 쓰셨죠? 꽁트 2개 쓰셨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편 하나 더 쓰십시다. 그래서 70회 내로 단편을 쓰시는데, 물론 이제 요 내용을 제가 게시판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런데 대충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제목은 그냥 국악연구소로 합시다. 국악연구소. 얘기하는 거죠. 국악연구소로 해가지고, 요 내용을 알려드릴까? 요 내용을 가지고, 단편을 써서 한번 올려가지고, 그 단편을 가지고 서로가 한번, 언제 합평을 해보기로 합시다. 우선 첫째는, 말더듬이 B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직수성관의 A가 B를 계속 못 살게 그런 거죠. 말더듬이니까 이제 골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직수상관의 A는 매우 능력 있고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입 때문에, 즉 혀 때문에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결정적인 약점이 되는 거죠. 이게 마치 이제 조개를 빨아먹는 오병생이가 조개를 빨아먹어서 껌찍게 만났듯이 어떤 결정적인 자기 결점이 그 사람 인생을 망치듯이 이 사람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 A를 사랑하는 그 여인이 늘 안타까워하던 차 국악연구소라는 그 조직체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거치면서 성공하게 됐다는 비밀도 알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곳을 A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들였던 것 같은 그런 쓰시든 안 쓰시든. 그래가지고 100% 성공을 보장받는 대신 그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로 받설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받자마자 A를 국악연구소 직원들이 꼭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고서 답변이 그 사람은 이제 입을 찢는 겁니다. 그 고통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 A는 그때 그 고통과 공포를 늘 염두에 두면서 말을 줄이고 말을 골라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성공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마침내 전개해서 아주 인물이 돼가지고 성공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우리가 써봅시다. 물론 여기서 이제 플롯을 짜고 하는 건 개인마다 다 틀리죠. 얼마나 누가 더 멋지게 써내는지를 한번 내기를 합시다. 자, 그럼 그건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를 보시고 그래서 쓰셔서 올리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저번에 이제 묘사의 기법을 썼는데 오늘은 이제 대화의 기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화 뭐 요새는 어떤 분들은 대화가 나오면은 이 책을 사시면은 거의 지문은 안 읽고 대화만 쭉 읽어가지고 올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빨리 읽히고 그리고 문장의 내용을 다시 알 수 있죠. 그래서 또 대화문이 없으면 아예 책을 안 읽는 분도 있습니다. 지루하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TV 같은 그런 영향이 많지요. 그래서 이제 희곡화된 어떤 그런 장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배워가지고 몸에 배서 그 지문 같은 거 안 읽는데 문제가 서로 약간의 문제가 있죠. 너무 대화가 많아도 그렇고 그렇다고 지문이 빡빡해도 읽기가 곤란하고 그걸 이제 잘 조정하는 게 여러분들이죠. 이제 그래서 대화의 기능은 사건을 전개시키고 인물을 묘사하는데 거기에 그 기능이 있죠. 허드슨 같은 사람들은 대화를 알맞게 전개시키는 기구는 작가의 시금석이다라고 말했지요. 대화는 시국에서와 같이 플롯을 진행시키기 위해 사용되지만 그 주된 목적은 캐릭터, 성격을 나타내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점은 대화에서요. 첫째, 장하게 짓거리지 마라. 너무 장하게 대화문이 길으면은 곤란하지요. 읽다 그것도 이제 지루하지. 그리고 꼭 필요한 대화만 적재적소에 써라. 두 번째는 이제 생생한 대화죠. 생생한 대화. 압축되고 선별된 대화해야 되는데, 그냥 중원부원하면 이것도 참 곤란하지요. 세 번째는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정보는, 대화에 내지 마라. 대화체에 넣지 마라. 그냥 설명을 해라. 가령 이런 거죠. 너 우리나라가 해방된 알아? 1945년 알지? 그럼 6.25는 1950년. 이런 식으로 무슨 게임마다 쭉 얘기하면 진리죠. 이거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지문으로 간단하게 그냥 우리나라가 해방된 해에 6.25 순간이 일어난 연도 따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것들을 물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빨리 끝내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쭉 이렇게 늘어는 것도 곤란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화법 문제인데 화법에서 그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요 정도면 아주 간단해 제일 좋지요.
간접 화법으로 이거보다 더, 종건 없는데, 물론은 어쩌다가 계속 그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면이 있으니까 한 번씩 가끔씩 바꿔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기본은 그가 말했다 하는 간접 화법이 좋다는 거죠. 말했다.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충고했다. 다음에는 그가 되풀이했다. 다음에는 그가 추측해서 말했다. 다음에는 그가 절규했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서 말했다. 뭐 흥분하며 말했다. 이런 식으로 쭉 말한 걸 가지고 거기다 덧붙여서 부원본 했다고 하면은 그것 좀 그렇지요. 또 어떤 대화를 놓고서 그는 비웃었다. 또는 그는 낄낄 웃었다. 그는 코방귀를 뀌었다. 그는 씩 웃었다. 이런 식으로 써도 그것도 곤란하지. 그냥 대화를 놓고서 하고 말했다. 이걸로 좋다는 거지, 가장. 그 다음에 무의미한 말들을 쓰지 말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뭐라고? 알았어. 밥 먹었니? 먹었어. 뭐 먹었어? 돈가스 맛있었어? 그냥? 이런 식으로 쭉 써서 원고지 분량만 채우듯이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좀, 고난도의 어떤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소설 작품 하면은, 한마디로, 서술에다가 묘사, 그리고 여기다 대화가 있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요 세 가지죠. 그래서 묘사와 대화는 극적 장면을 연출하고 생생한 리얼리티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술. 서술은 사건 전개를 빠르게 하고 집중하고 요약을 하게 하죠, 서술은. 그래서 그 문체에서 작가의 사상과 인격이 부각되고, 그래가지고 개성, 인격, 취향이 다르는 독특한 그 문체가 이제 나타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언어 구사에는 습벽, 그 사람의 습벽, 또 수사, 문형, 리듬, 템포,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의 그 향기, 품격, 품위 같은 게 나타나죠. 근데 이 향기, 거기서도 우러나오는 어떤 향기라든지, 또는 품격 같은 건 작가 자신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글은 바로 나기 때문에 내가 향기를 내고 내가 어떤 품격을 갖추려면 내가 알아서 내가 잤어야 되겠죠.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문체를 갖다가 바로 잡고 좀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은 끝에 가서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크게 소리내서 읽어라. 소리내어 읽어라.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목소리가 막 목이 부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런 분도 있다는데 하여튼 소리내서 읽으면은 자기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내 문장이 좀 쓰는데 이상하다,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 너무 자기적이다 이런 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자기가 스스로 교정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녹음기가 좋으니까 녹음기에 녹음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글을 문체를 한번 살펴본다. 이런 점도 좋은 거죠. 어쨌든 큰 소리를 쓰고 읽어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주제의 설정하고 그래서 아예 형상화까지 요것도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요. 작가는 전달자로서의 작가로서 고발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의무 같은 거 우리가 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가지고 철학적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심념화시키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철학적 무장이 필요하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철학적 무장. 그래야 주제자원 주제가 나오고 다른 사람보다 틀린 어떤 그런 단계에 오를 수 있죠. 위대한 작가는 위대한 사상가인 경우가 많지만 소설가는 소설가다고 해야지 나름의 몫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상가까지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철학적인 어떤 무장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가령 이제 한용운 씨 한번 예를 듭시다. 이분이 상당히 수준 있는 사상가지요. 그리고 또 시를 통해서 문학적 업적도 상당히 높이 샀는데 이분이 두 가지나 몇 편의 소설을 쓰시죠. 그 하나가 흑풍이고 하나가 방명인데 한번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한번 요새 잘 읽나도 모르는데 저도 아주 옛날에 읽었는데 소설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도 읽으니까 이건 소설이 아니다. 수순 미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러니까 사상가지만은 사상가로 해서 소설을 잘 쓸 수는 없다. 그 대신
김유정 씨 같은 분들은 금따는 콩밭, 뭐 동백꽃 같은 거 보면 김유정 씨가 뭐 높은 뭐 어떤 철학적 견지를 가졌다는데 사상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나 글이 잘 됐습니까? 그건 소설가의 몫이기 때문에 소설가의 몫을 해냈기 때문에 그렇죠. 손창섭의 잉여인간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위대한 사상가는 아니지만 아주 의미 있는 소설을 쓰는 분들이죠. 자, 그럼 이제 주제의 의미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한번 짚어나갑시다. 주제의 의미는 무엇이냐? 주제의 의미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글,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글, 요게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단순하든 복잡하든 독자가 도달하는 결론, 요게 주제라고 본다. 그 테마라고도 하고, theme이라는 그 영어로는 theme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독자가 복잡하든 짧든 하여튼 독자가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무파성의 가짜 먹거리. 거기서 어머나 이걸 어쩌니 그건 가짜 먹거리였어. 이걸로 주제는 모든 게 그 화양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그 주제를 딱 끝내지요. 이게 바로 주제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제는 작품 전체에 용해되어야 한다. 이 점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점을 꼭 알아두고 우리가 시작하기로 했다. 전체에 용해되어야 한다. 주제는. 그러니까 주제의식은 부서 들기 전부터 품고 있던 사상적 안목, 작가의 사상, 이것이 주제의식이고, 그 다음에 주제는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용해된 작품의 중심 사상, 이게 주제죠. 그러니까 주제의식하고 주제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어떤 작가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하고 글을 쓰는데 그 주제하고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건, 소설가하고, 우리 내에 소설가하고 주제의식을 갖던 인간하고 다른 무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다 말했지만은, 올해 장인으로서의 작가로, 또 사상가로서의 사상가, 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김에 한번 얘기합시다. 그 독창성은 어떤 상상과 기법에 조화지요. 그래서 그 위대함은 주제의 심오함과 적절한 형상화에서 위대함이 나온다. 그래서 창작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는, 첫째는 이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이 있죠. 누구나 주제의식이 있죠. 주제의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출발로 보는 거죠. 출발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에서 제재를 찾아가지고 요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죠. 우리가 선택을 해요. 쉽게 보면 풀밭에서 우리가 나물거리만 솎아가지고 나물을 만들 수 있는 풀만 뽑아가지고 그게 제재지요. 소재는 풀밭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물거리만 뽑아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미적 구조,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 구조가 있죠. 미적 구조를 이제 갖추게 되죠. 미적 구조를 갖추게 되고, 또 아니면은 미적 구조를 우리가 만들고, 플롯을 짜고, 이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 같던데, 문체로 표현을 하지요. 문체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작업을 하는 거죠. 창조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주제 뒤에 숨는다. 주제를 드러내면 안 되죠. 숨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영국의 비평가 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작가의 일은 기법을 감추는 것이고, 비평가는 그것을 갖다 차단하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서로가 아주 완전히 그냥, 가는 그 길이 틀리죠. 그 작가는 주제식 가지고 제재의 기법에 뒤에 숨어버리고, 그것을 문체로 변화시켜가지고 주제를 함축한다. 이렇게 되는데, 비평가는 숨겨진 기법을 찾아내서 예술적 의미를 밝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비평가의 키스는 죽음의 키스다. 그 줄여서 비평하는 거 아시죠? 아주 그 사람, 작품 보고서 아주 잘 됐다고 줄여서식으로 쓰는 그런 비평. 이런 게 뭔가니, 비평가의 키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키스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나고 다음 회로 미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